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뉴캐슬이 토트넘을 홈으로 불러서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뉴캐슬의 에디하우 감독은 토트넘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왔고 그런 전략들이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에 반해 토트넘은 큰 변화 없는 경기 전술을 들고 나왔고 개개인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그럼 뉴캐슬은 어떻게 준비했고 토트넘의 문제는 뭐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4-2-3-1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르가 아닌 벤탄쿠르가 나왔고 베르너, 존슨 조합이 오늘도 여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뉴캐슬은 4-3-3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뉴캐슬은 부상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한 선수들도 원래는 주전이라고 보기 힘든 선수들이죠. 게다가 오른쪽 풀백 머피는 원래는 윙어 자원인데 급하게 우풀백에 출전했습니다. 오늘 에디하우 감독의 첫 번째 맞춤 전략은 때에 따른 수비 숫자 변화입니다. 왼쪽 풀백이었던 덴번이 안으로 들어오고 왼쪽 미드필더였던 앤더슨이 왼쪽 풀백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5-4-1 수비 대형이 되죠. 덴버는 아스날의 베나이트나 맨시티의 아켓처럼 센터백 유형의 풀백이라 언제든 이렇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럼 왜 4백이었던 수비를 5백으로 바꿨을까요? 그건 바로 토트넘이 5백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울버햄튼전에서 이미 그 약점은 드러났는데요. 토트넘의 주 공격 루트인 하프 스페이스 공략은 상대가 3백 내지는 5백이면 쉽게 막힙니다. 손흥민이 메디슨에게 찔러주는 순간에 상대 센터백 킬먼이 딸려나갑니다. 그럼 4백일 땐 센터백이 한 명 나감으로 가운데 공간이 원래는 비어버립니다. 반면에 5백의 울버햄튼은 가운데 센터백인 도슨이 움직여주면 그 공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4백과 5백의 구조적인 차이로 토트넘은 5백 팀에게 고전하는 모습이 많았죠. 그리고 두 번째 맞춤 전술은 선수비 후역습 전략입니다. 토트넘은 공격할 때 양 풀백을 모두 공격에 사용합니다. 뒤에는 센터백 2명만 남는 치명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 공간이 역습 때 뉴캐슬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 발빠른 반스나 고든이 사이드로 벌려서 튀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삭이 직접 뒷공간을 노려 뛰어갈 수도 있죠. 축구는 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니라 골을 더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스포츠입니다. 에디하우는 철저히 이기는 전략을 들고 나온 거죠. 뉴캐슬의 점유율 27%에서 알 수 있듯이 점유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홈 경기인데도 말이죠. 대신 역습에 취약한 토트넘을 상대로 역습 위주의 공격을 펼치며 지독하게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세 번째 뉴캐슬의 토트넘 공략법은 전방 압박입니다. 이건 뉴캐슬이 꼭 토트넘 상대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캐슬의 홈에선 꼭 치러야 하는 신고식 같은 거죠. 음바페의 파리도 뉴캐슬 홈에서 전방 압박에 크게 당했습니다. 토트넘이 전방 압박의 약점을 드러냈던 경기는 지난 풀럼전 0대3 패배했던 경기입니다. 남색 유니폼이 토트넘이고 흰색이 풀럼입니다. 이렇게 1대1로 매칭시키면서 토트넘 선수들을 압박했고 토트넘 선수들은 이 압박을 풀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뉴캐슬은 비카리오 주변의 모든 선수를 1대1로 막으면서 비카리오가 패스를 도저히 줄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비카리오는 롱킥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롱킥을 했을 때 받아줄 선수가 전방에 있냐? 토트넘은 전방 쪽에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없습니다. 베르너, 존슨, 손흥민 셋 다 공중보다는 지상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러다 보니 토트넘은 계속 손발이 묶인 채로 경기합니다.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뉴캐슬의 감독인 에디하우가 토트넘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매번 토트넘 경기를 보는 토트넘의 팬들만큼 토트넘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축구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약점을 파고드는 전술만 딱딱 준비해왔죠. 첫 실점 장면도 토트넘의 약점이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이 공은 뉴캐슬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기마랑이스가 뒤에서 롱킥 한 번 하니 3대2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고든이 여기서 오도기를 이겨내죠. 그리고 고든이 이삭에게 공을 잘 내줍니다. 그리고 이삭이 좌우 밸런스 한번 흔드니 반더벤은 달려오던 관성 때문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이 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반더벤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게 더 문제죠. 여태까지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이번 시즌 막아준 골만 수없이 많습니다. 반더벤도 사람인데 여태까지 막아온 게 대단한 거죠. 여기서 이삭이 깔끔하게 니어포스트로 꽂아 넣으며 경기는 1대0이 됩니다. 실점이 문제가 아니라 실점을 한 과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찰나에 토트넘은 추가 실점을 하게 됩니다. 고든의 전방 압박을 견디지 못한 비카리오의 킥을 뉴캐슬이 앞쪽으로 보냈고 포로의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고든이 좋은 찬스를 맞게 됩니다. 여기서도 반더벤의 1대1 수비가 무너지면서 고든이 반대쪽 골대를 보고 때리며 경기는 2대0이 됩니다. 전방 압박으로 뉴캐슬이 이득을 받습니다. 에디하우의 전략들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토트넘은 골킥 상황에서 특히 뉴캐슬의 압박에 고전했습니다. 비카리오가 롱킥을 하지 않으려면 손흥민이 이렇게 내려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전방 공격수가 경기 내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렇게 2대 0으로 전반이 종료되었고 토트넘은 또 같은 패턴으로 후반에 당합니다. 손흥민이 패스 받은 공을 잘 키핑해놓지 못하면서 두 명의 압박을 받아서 역습 찬스를 허용합니다. 오늘 손흥민의 몸이 유독 무거워 보였고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뺏은 기마랑이스의 역습 롱패스 한 번에 이삭은 또 1대1 찬스를 맞게 되고 여기서 추가 실점을 하게 되며 경기는 3대 0이 됩니다. 여기서 토트넘의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이 이후에 토트넘은 경기에 큰 반전을 주지 못하면서 한 골을 추가로 실점하게 되고 경기는 4대 0으로 종료됩니다. 토트넘 축구는 크게 두 개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한 공격력, 리스키한 수비라인. 토트넘이 시즌 초반 10경기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때 그리고 계속해서 승점을 쌓아나갈 때는 강한 공격력이 수비라인 문제를 압도했죠. 지더라도 이기더라도 매경기 득점을 하면서 재미있고 강력한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지속되면서 토트넘의 공격 방식에 대한 대응이 나오기 시작했고 수비라인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경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시즌 중반이 지나면서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보단 먼저 실점하고 역전골을 넣거나 극장골을 넣어 이기는 경기들이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압도하는 경기가 줄어드는 거죠. 결국 토트넘의 게임 모델 자체가 공격적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지 않으면 수비라인의 약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 약점을 집요하게 분석하고 노린 게 에디아우 감독이었고 오늘 포스테코글루는 전략 싸움에서 완패했습니다. 오늘 뉴캐슬이 보여준 것처럼 상대 맞춤으로 전략에 변화를 주는 것을 교훈 삼아 포스테코글루가 전술, 전략에 변화를 준다면 토트넘은 지금보다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